자, 이제 우리 농업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농민들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뭐 25년 동안 2배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비료나 아까 말한 관계용수,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통해서 말하자면 수리조합이 10아르당 300평이죠. 수량이 한 3.17톤 늘었습니다. 이게 수리조합 아는 데보다 훨씬 늘은 거죠. 그게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생산은 반 이상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일반 사학 쪽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죠. 전라북도도 똑같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한번 무역 구조를 보면 또 이제 머리 좀 아프게 이렇게 표가 나오네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말하자면 연도가 1900년부터 1930년대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이제 수입인, 그 당시는 수입 이러지 않고 수이출, 수이입 이런, 왜냐면 직접 가져간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수이출은 어때요? 1900년 이후에는 거의 90%입니다. 이게 쌀을 90% 가져가요. 여기 보면 쌀 창고처럼 9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품 여러 가지 복잡한 면제품, 뭐 석유도 있고 화학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아까 말한 공산물, 자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이 퍼센트인데 퍼센트가 많아야 17.4, 뭐 4.9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상품을 놓고 보면 확실하게 나가는 것은 쌀이고 들어오는 것은 공산물 혹은 생산 자재들입니다. 이 얘기는 지역적으로 보면 군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자라고 표현을 가기구에 구자를 써서 마크를 마름모를 해가지고 찍어서 나가는 주로 오사카 지방으로 가거든요. 근데 오사카 지방에 그 옆에 한신지방이라고, 이 한자는 오사카에 판자를 쓰고요. 이 신자는 뭐 신할 때 신자인데요. 이게 고베 나오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만든 공산물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전라북도 쌀과 한신지방의 공산물이 교환하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외적인 구조, 식민지적, 식모국과 식민지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전라북도는 이런 쌀 수출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업기술인데도 불구하고 1930년대 충국 농가을은 봄에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다는 농가들이죠. 농가가 보면은 거의 10농가 중에 6농가들 62%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그냥 반절 조금 밑에거든요. 김제 같은 경우는 66%나 돼요. 아주 식량이 떨어진 농가들. 이거는 그냥 배가 좀 고른 농가고 이거는 완전히 식량이 떨어진 건 70%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4번 그것은 충국 농가회로고 지주제하고 이렇게 지주제의 지표가 소작지율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상관관계입니다. 전라북도는 소작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여기. 그리고 충국 농가를 높고 충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주제가 발달하면 더 가난하게 산다 이겁니다. 소작지율이 높아가면 더 가난하다. 소작농이 많아지면 더 가난하다. 아까 내가 굉장히 이유배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지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 지주 특히 기술이 발달해. 기술이 발달하는데 왜 더 못 사는 사람이 생길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 얘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아까 말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GDP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는데 왜 원동력이 기술이 늘어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풀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뭐 정읍군에서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죽어가는 사람 56명 있고요. 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떠나는 사람을 보면요. 보면 여기 보면은 제가 뭐 크게 지금은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소작권을 뺏겨서 떠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만주도 한 2명 떠나고요. 한 124명 중에 떠나는 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부안군 동지면 하장리 사람 180농가, 13농가가 전라북도 경찰. 이거는 사실 대비자료입니다. 인자 볼 수 있는 실제로 떠났습니다. 32년 무렵에는 3개월 동안 그냥 굶어서 죽은 사람이 56명 정도입니다. 이런 거는 뭐 숱하게 자료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우리가 이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시작할 때 구마모토와 닭기가 전라북도 형치주다. 생산력도 올리고 상품 경제에 굉장히 대응해서
농사짓도 잘하고 정말 가난한가 안 가난가 볼까요? 여기에 바로 이 자리가 군산 개정병원 옛날 있는 지금 군산 간호대학이 있는 자리. 지금 아마 봉정원도 있고 구마모토 지금 이영춘 가옥이라고 하잖아요. 이영춘 가옥도 있는 이쪽입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군산 간호대학이죠. 이쪽이 이제 완전 병원 자리. 지금 이제 요양 자리. 그리고 이영춘 선생님 그 동상이 여기가 있죠. 자, 여기 보면 1937년에 구마모토 농장 소작인이 김제 군수 경찰서 진정서를 보면 금방 1년간 소작을 해가지고 왔더니 수확량 70%를 소작료로 납부했더니 또 비료 빌린값 줘야 되잖아요. 비료 빌렸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전 가지고 하루씩 남은 거 청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문에서 자랑한 전라북도 형지주의 얘기입니다. 이게 잘 나가는 데가 기술이 발달한 데가 이렇게 더 가난하다는 것. 한번 닭이도 한번 볼까요? 닭이도 봅니다. 이 닭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닭이 전집에서 나온 걸 캡처한 건데요. 스캔을 떠서 캡처한 건데, 이게 이제 함열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아마 닭이 저택 가스, 이게 저택에 이제 창고 이런 것들. 여기 보세요. 그 옆에 죽산면 같은 경우는요, 뭐 대략 농가호수가 1000호인데 자작농이 4호밖에 없어요. 이게 초금 목피 상태입니다. 고유리에서. 자, 여기가 이제 진봉면이 주로 이제 70%가 닭이 농장소이다. 소작료가 높아서 생활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그렇게 자랑하는 닭이와 구마모토가 선진국형이 더 가난한, 참 이상하죠. 기술이 발달하는 데가 더 가난해.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재미난 게 왜 발달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또 숫자가 나오는데 그냥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자, 이게 아까 말한 제가 소작 수지 계산서입니다. 이게 소작인들이 만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농민 운동을 할 때 농민들이 계산서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70년대에 아무리 아는 사람도 있지만 고추 생산비 때 그때 카톨릭 농민대에서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생산비 조사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드문 거예요. 일대 실제로 이렇게 1200평의 수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익가 지출로. 그리고 아까 진정서를 쓰고 이렇게 그 말하자면 연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이 중에 한 김행규라는 사람이 사실 찾을 수 있죠.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수지 계산서 이게 왜냐면 이거는 비료가 생산량은 늘릴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감소가 된, 수지가 감소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비료대가 1250원이고 종자대, 경지대, 인부임이라는 건 노임이잖아요. 노임이 한 37원 정도고 경지대는 한 10원 정도. 여기 보면 뭐 가을 가리고 말하자면 소 가지고 가을 가리고 모내기 가리고 묘판 만들기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1원. 이게 경비입니다. 근데 소작 황당의 수지 계산표를 보면 수확이 대충 2040근 나와요. 근데 소작료를 1600건 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70% 넘잖아요. 아마 5% 이상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440근 남아. 440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다 팔면은 33원 남아. 근데 아까 비료대가 50원이어야 되잖아. 또 나머지가 경지대 이게 51원이야. 이걸 가지면 마이너스가 68원. 이게 70원 정도 손해다 이 말이야. 이거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정확하냐 아니냐 건 두 번째 문제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실제로 부채 있는 농가 통계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보통 농가호당 대충 1.5헥타르로 이게 잡았을 때 1.5 반으로 잡았을 때 대충 한 200~300원 정도는 손해다라는 거예요. 자, 비료가 아까 그 말이 맞잖아요. 실제로 올릴 때 이렇게 자기가 하다 보니까 비료값이 너무 많이 나간다. 비료 좋다. 넣으면 금방 자란 거 볼 수 있죠. 참 신기해요. 정말. 호박 넣으면 그냥 금방 이렇게 자라요. 근데 이게 손실이 더 되더라. 이걸 농민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상품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농민들이 기술이 더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기술이 비용이 되더라. 이걸 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소유관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시장 관계보다는. 자, 그래서 농민들 저항이 이렇게 됩니다. 쫙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건수거든요. 건수가 쫙. 그러니까 뭐 33년이 소작 조정령이 있고요. 34년에 조선 농지령이 발표했는데 이때 오르 5,500건입니다. 35년 최고치. 그리고 40년대 후반에 사실은 이제 준전시 상황에서는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죠. 근데 이 중에서 김제 같은 경우는 한 1930년에 39년에 한 6천 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황해도 전체 한 거고 똑같아요, 숫자가. 조선 전체에서 김제가 소작쟁이가 1위야, 1위. 황해도는 1910년에서 39년까지 한 것이, 말하자면 김제는 한 6천 건 정도 합쳐서 되거든요. 30년, 39년. 그보다 더 못해. 그 정도 김제가 가장 소작쟁이가 많았던 시기. 이렇게 소작쟁이로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대로 가난해서 소작쟁이를 일으킨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가난한 곳에서 더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더 가난했었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더 많이 일어나야 돼.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20년대는 말하자면 적색조, 사회주의 사상. 아까 30년대는 아까는 상품경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중요한 건 청년들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라북도에서 유명한 쟁의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엽사 농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인피중학교 가면은요, 저기 항일 농민 그 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엽사 농장의 쟁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엽사 농장은 우리가 첫 시간에 봤잖아요. 여기 이엽사 농장. 지금 삼내에 있는 창고가 삼내역 앞에 있는 그 뭐 카페도 있고 뭐 책 도서관이 나왔지만 그 자리가 있는 게 이엽사 농장입니다. 사실은 시라세 쪽에 백지 춘삼 이 사람이 경영했는데 27년에 삼내 익산 황등의 옥구서수의 3개 농장에 1200정보가 있었는데 대충 여기 보면은 1700명 소작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옥구 서수면, 서수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또 만든 거예요, 이름을. 서수면의 최대 지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는 주로 27년, 20년대 후반이니까 조합이 영향을 줬잖아요. 옥구 농민조합에 서수 지배가 있었어요. 청년회가 있었고 연계가 돼서 옥구 농민조합, 여러 신문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300명의 회원이 있었고 78개 동을 지역을 갖고 있어서 계속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쟁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까 하와스키 농장이 아까 그 이엽사 농장이 인수를 하고 75%를 강요를 합니다. 소작료를 세상에 75%입니다. 반절이라면 그 우리 농업경제학 하신 분은 알겠지만 김준보 교수님 농업경제학 소설에 50%라면 살인적 고문소작료로 표현이 됐거든요. 농업경제학 소설에. 근데 75%를 이거 못 온다고 얘기해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7개로 만듭니다. 75%가 아니라 이게 45% 내려달라, 30% 내려달라. 그리고 뭐 소작료 2개 사용하라, 뭐 등등등. 가마니로 하지 말고 섬으로 하자. 이 가마니를 새롭게 또 만들었잖아요. 섬으로. 옛날 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당연히 거절합니다. 지금도 뭐 노동호도 좀 비슷한 데가 많죠. 쟁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수농민들이요 11월 24일 날 싸우자 해갖고 대자보 만들고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군차 경찰서에서 체포 소식이 알려지고 장태성이 체포하니까 200명, 어떤 신문은 1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죠. 주재소에 가서 구출하고 실제로 박상호 같은 구출하고 농민들을 시위를 합니다. 이 신문들이 이 얘기가, 신문이라고 하는 게 꼭 정확하지는 않죠. 제2의 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쟁의가 굉장히 실제로 잡혀가니까 주재소 가가지고 주재소를 파괴해서 구출해 와요. 군산 경찰서까지 가서 그 앞에 농민들이 시위하는 대로 발전을 합니다. 쟁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소방대를 동원해서 탄압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소방가가 물 뿌리는 거죠. 요즘 똑같죠. 물 뿌리고. 시민들도 참여해요. 그래서 아까 뭐 장공호, 장태성이라고 이름을 쓰지만 박상호 34명을 실제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전체 단위인 총연맹, 조선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이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사실 변호사를 본다. 여기 김병로라고 하신 분은 지금 국민의힘의 할아버지죠. 김종인 위원장의 할아버지입니다. 김병로. 그래서 법조 삼성에서 아마 전북대학교도 저기 강의실 비슷한 그 실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이 김병로가 변호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공국 같은 경우도 오늘날 사회는 유상급이 우상급을 뭐 심할 뭐 가이가이 쳤습니다. 당연히 이익을 획득한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줄인 형태지만 발을 34명 중에 31명에서 최고 1년의 사경을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졌죠. 자, 옥구 농민조합 정기중에 없어야 이제 금지한다. 이업사 농장도 3할 높여서 아까 그 30% 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75%를 원래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진 게 아니고 계속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히려 장기간 보면은 상당히 영향을 준 결과를 갖습니다. 이것은 20년 후반에 나온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수치를 보면 33, 37은 올라갔죠. 그 얘기는 법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 수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농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전라북도라는 것이 지주들이 굉장히 많다. 일본이 왜 왔는지 제일로 많다. 사실은 여러 가지 영산 강도 가고 황해도도 가고 다른 전라북도에 가장 많이 왔다. 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그냥 발달한 게 아니라 최선지지, 요즘 말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것이 벼부터 시작해서 종자부터 경작법, 수학까지 전부 다 발달했다. 수리배관까지 이어졌다. 지금도 아까 말한 말하자면 대간수 수로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정군간 이쪽 왼쪽으로 가면 지금도 보이거든요. 삼내에 있는 쪽에 아파트 밑에 말하자면 암고로 밑으로 이렇게 깔았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면 다 보입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입니다. 이런 것이 근대화 과정이었다. 근데 이런 기술, 이렇게 기술이 첨단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가난해졌다. 더 가난해졌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무역구조의 식민지 구조에 나타난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쌀을 워낙 생산을 많이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했다. 이것은 쌀 가격이 굉장히 일본에 싼 쌀을 가져 들어옴으로써 한신에 있는 노동자 임금을 싸게 할 수 있잖아. 일본의 공업을 육성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20년, 30년 되버려요. 그러니까 전라북살이 일본의 자본주의화를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말하자면 60, 70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기술의 발달 과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쌀은 이제 수출까지 하잖아요. 이게 남아돌아. 우리 같은 세대는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도 쌀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제가 군대를 76년에 갔는데 77년인가 8년에 처음으로 막걸리를 쌀로 만들었어. 그전에는 뭐 고구마로 만들고 그랬지만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은 이제 쌀을 별로 안 먹죠. 남아돌죠. 수출까지. 뺏어간 거는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사람에 만든 강제적 보급, 기술, 이것이 전통이 닫혀져 버렸다. 끊어져 버렸다. 농민들의 기술 개발 정신도 없어졌다. 이것이 1970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공업화를 위한 거잖아요. 고도성장을 위해서. 자, 이거는 역사를 잘못 돌아본 거죠. 제가 연구 과정에서 정읍구진을 쓴 장봉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게 굉장히 36년에 쓴 정읍군지를 보고 이게 오른쪽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동학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정읍 얘기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다. 일제시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분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역사적 섬이 열려진 전통이 어떻게 근대화시키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저희 세대가 아니라 중요한 건 다음 세대입니다. 또 하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녁이면 관심을 좀 가져라. 그냥 감성적으로라도 좀 가져라. 좀 더 나가면 이성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PPT를 만들다 우연히 이제 나와서 내가 누군지도 체크도 안 해보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저 뒷세대가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또 근대화나 그 이전 농업,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근대를 통해서 농업을 봤는데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이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